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황급히 끊어지는 통화음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의 표정에서 반가움보다는 묘한 부담감을 읽어내고 나도 모르게 말수를 줄였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자식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새 옷을 입히며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머리에 흰 눈이 내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내가 기대고 싶었던 그 든든한 나무는 이미 자신의 숲을 이루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혹은 내가 기대는 순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릴 만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삶 또한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만을 바라보며 노후를 보내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참함이라는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로 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품이 있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절대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자식에게조차 뺏겨서는 안 되는 경제적 주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정서적 독립의 기술입니다. 셋째, 자식의 삶을 타인의 삶처럼 바라보는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넷째, 죽는 순간까지 나를 지탱해줄 나만의 소명을 찾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김영수님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작은 아파트를 팔아 신혼집 장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 집에 작은 방 한 칸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거가 시작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 따뜻했던 약속은 차가운 현실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냉장고 문 하나를 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아들은 퇴근 후 어머니의 방을 건너뛰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수님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의 미래가 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뼈에 새겨야 할 홀로서기의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경제적 주권, 지갑은 내 목숨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후의 자존심은 지갑의 두께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전 증여입니다. 자식들이 살기 팍팍해 보이니까 혹은 세금을 좀 아껴보겠다고 살아생전에 가진 재산을 미리 자식 이름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주었으니 나중에 나 늙으면 걔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타인에게 친절하다.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식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힘 있는 부모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여기 박철수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철수님은 은퇴 후 퇴직금과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좀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박철수님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상가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상가는 날아갔으며 아들과의 사이는 원수보다 못하게 틀어졌습니다. 지금 박철수님은 기초연금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며 자신을 원망하고 아들을 원망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거절한 최명식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명식님은 아들이 집을 넓혀간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다. 내가 아프면 병원비로 써야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쓸 돈이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당시에는 아들이 섭섭해하며 발길을 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최명식님은 여유롭게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쥐어줍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오히려 존경하고 어려워하며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경제적 여유가 자신에게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쥔 빵 한 조각이 남의 손에 들린 칠면조 요리보다 낫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고 나의 노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때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다 쓰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인생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당당해야 자식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도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노년의 자유와 존엄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서적 독립, 고독을 즐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자식에게 묶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삽니다. 아범아, 밥은 먹었니? 얘야, 이번 주말에는 오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주말이면 온 집안이 텅 빈 동굴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자유로 받아들이면 노년은 축복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뛰어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의무,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의 고독입니다. 여기 정미숙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숙님은 남편과 사별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딸에게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점점 지쳐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님은 버려졌다는 생각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하얀 도화지에 색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미숙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색을 써볼까 설렙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까? 라고 물으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말에는 내가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쁘다. 다음에 오렴. 놀랍게도 엄마가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자 딸은 더 자주 연락하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처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음미하며 먹는 우아한 식사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와 나무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는 명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력, 즉 혼자서도 잘 노는 힘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자식에게 심심하다, 외롭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력 없는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나 요즘 이런 거 배우느라 너무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닮고 싶은 멋진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거리두기, 자식을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며 자식과 나를 한 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김치 담갔으니 가져가라. 애들 학원은 어디 보내냐? 저축은 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이자 통제로 느껴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현명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제 자식은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독립된 가정을 꾸린 가장입니다. 그들을 가까운 이웃 혹은 귀한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기분 좋은 대화만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여기 이종수님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이종수님은 아들 부부가 집에 올 때 절대 왜 이제 오냐라거나 자주 좀 와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로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도우려고 하면 너는 손님이니까 앉아서 쉬어라. 내가 다 해두었다라며 내보냅니다. 손주들 육아 문제에도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조언을 구할 때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종수님의 집은 아들 부부에게 가면 피곤한 곳이 아니라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키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옵니다. 사람 관계는 난로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냉정함이 오히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삶에 빈틈이 보여도 그들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모른 척 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성인 자녀를 둔 노년의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게 하지도 마십시오. 서로가 든든한 두 그루의 나무처럼 각자의 뿌리를 내리고 서서
가지와 잎사귀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부모 자식의 거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나만의 소명,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역이란 반드시 돈을 버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없을 때 늙습니다. 꿈이 사라진 자리에 주름살이 깊어집니다. 자식 농사가 끝났다면 이제는 나라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느라 미뤄뒀던 꿈들을 꺼내보십시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것도 훌륭한 소명입니다. 여기 75세의 유튜버가 된 막내 할머니를 아시나요? 혹은 9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김영석 교수님은 어떤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뜨겁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나 좀 챙겨달라고 징징대는 대신 세상을 향해 나 아직 살아있다 고 외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최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세가 넘어 한글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사시다가 늦은 나이에 복지관 한글 교실에 등록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처음 썼을 때 그분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시를 쓰고 자식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최영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다.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분의 눈빛은 20대 청년보다 더 빛납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열정을 응원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마음이 늙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하려면 나의 하루를 채워줄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돌리며 시간을 죽이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든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든 텃밭을 가꾸든 무언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주변의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몰입하여 행복한 에너지를 뿜어낼 때 자식들도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품위 있는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4가지 원칙. 첫째, 경제적 주권. 지갑은 내 자존심이자 방패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 재산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어버리고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둘째, 정서적 독립.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자식의 전화만을 기다리는 해바라기가 되지 말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야생화가 되십시오. 셋째, 거리두기. 자식은 이제 내 소유물이 아닌 귀한 손님입니다. 간섭과 통제를 멈추고 존중과 예의로 대하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듭니다. 넷째, 나만의 소명. 죽는 순간까지 현역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아 몰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고생 많았던 주름진 얼굴의 그 사람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인생의 해질녘 그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치열하게 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림자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붉게 타올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황홀한 노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